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이후 583일 만에 네. 첫 대법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대법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네. 그 이제 관련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판단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빠르게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생중계 함께 해야 되니까요.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띵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떨립니다,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 걱정 인형이니까 네. 조금 걱정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안 하시나요? 네. 아니. 자, 되겠죠. 네. 그렇겠죠. 안 되면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네. 네. 그리고 김기표 의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1심, 2심 선고가 이미 있었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보민점을 고려했다. 네, 그리고 2심에서는 윤성식 부장판사인데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혐의가 체포방해 혐의 유죄, 국무위원 권한 침해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유죄, 외신 허위 공보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유죄. 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했고요.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대법 선고가 오늘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어떤 대법관이 함께 하나요? 일단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저분은 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네. 그리고 재판장은 이훈구 대법관이 맡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 네. 이렇게 3명이 맡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예. 네. 원래 4명이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서울대법대 후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회피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기표 의원님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지금 재판 진행상 저한테 빨리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그리고 밑에 좀 띄워놔 주시고요. 네. 자,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법관들이 자리에 다 앉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오늘 윤석열은 안 나옵니다. 네, 윤석열은 나오지 윤석열 안 않고요. 나와요? 오늘 안 예. 나와. 윤석열은 지금 다른 재판 받고 있어. 네네네. 지금 경무에 시달려.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 때보다 더 바빠. 더 바빠. 오늘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재판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합헌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효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야? 끝났어요.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 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 됐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예, 설명이 설명이 확정.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리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예.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 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아,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뭐랄까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발 자체가 사실은 검사들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출발하면서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많은 수사 대상과 너무 많은 수사 대상자들이 있는데 공수처 인력으로 다 지금 못하니까 예. 너무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처음 출발처럼 법조 비리만 판사 검사랑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들 여기 법조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논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있어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지금 확대한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 있긴 한데 판사의 비리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지금 이번에 저기 그 전에 저희 누구죠?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이제 시기요? 근무 시간에 술 먹고 예. 오창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자진해서 지금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주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제주 판사 오창훈인가 뭐 이런 그 사람이 했는데 이제 지금 징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직서를 수리했느냐 이 부분이 약간 논점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질의가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따져볼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수사 범위를 버려놔가지고 사실 공수처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권력 작용으로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네. 다른 사건 아예 떼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수사는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겠지만 각자 역할을 하게 판사도 재판을 하게 하고 다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감시하는 정확히 감시하는 기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공수처는 좀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도 찬성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 한 가지만 더 아까 더 네네네네.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래서 아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군사 보안 시설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허락을 안 해줬잖아. 그때 승낙을 안 했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그럼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건 뭐 하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 대법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상 비밀 보호가 유지되는 지역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다. 네.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2항에는 무조건 승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쫙 열거하면서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네 마음대로 승낙을 거부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한 승낙 그거가 아니니까 승낙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간 건 정당한 법 집행 행위야. 네, 중요한 그러니-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포영장 지정 그런 건 다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계속 첨예하게 다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다툰 거에 대해서 대법관 깔끔하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리를 예. 한 굉장히 판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의미 있는 있겠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다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실 수 저도 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아요. 예. 아니, 너무 뭐 그렇게 느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윤석열 같은 이게 찌질한 법기술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공수처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를 맞아.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할 때 국가 군사당 뭐 비밀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승낙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기현.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그게 핵심이었어. 예, 그때 지기현이 내건 논리는 뭐 수사권. 나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네.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 제기를 해놨어요. 다툼의 여지 있으니까 위에서 예. 한번 따져봐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 그렇지.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제 뭐 어디 혼내야지. 그렇죠. 지기현이 그 판결을 매우 이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이 예리한 지적입니다. 항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이 심우정. 둘 다 매우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로 그렇지. 인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잊으면 안 돼. 중요한 아주 잊으면 안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핵심입니다. 네. 지기현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형님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형님들이. 판단내는 네. 거야. 형님들이 맞잖아요. 여성도 예.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 예. 여성도 있다고. 형님. 죄송합니다. 네. 누님 형님들. 네네. 그러면 쓰리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쓰리백이 완벽하게 막아냈단 말이야. 예, 쓰리백, 쓰리백 맞잖아. 그러면 지기현이는 최소한 무슨 뭐 자숙을 한다든가 예. 사과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해야 돼. 지경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들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네. 그럼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미결수에서 이제 완전 기결수가 된 거죠? 확정 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년은.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되는 거 이사 안 아닙니다. 합니까? 여전히 그 다른 다른 사건을 하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미결이라. 예. 네.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유리하네. 유리하다기보다 그게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어쨌든 말하는 계속 건 갖춰주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아니 그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라 형량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에 있는 건 맞죠. 구치소가 편한 거는 맞죠. 네. 맞아요? 왜냐면 면회 제한 같은 게 기결수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면회가 구치소 같은 건 날마다 일반 면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접견도 이제 기결수는 이제 제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죠. 이제 미결이어야 변호인 접견이 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아, 그래요? 미결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애가 이제 대법 확정 판결 받고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 다른 죄가 또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럼 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시켜줘요? 그게 이제 그걸로 구속이 따로 되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게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사건은 해당 불구속인 사건은 거지, 불구속 영장이 상태잖아요. 없으면. 아.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된 상태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인 윤석열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아. 그게 이제 미결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추가 뜨면 아, 구속된 사람들이요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아,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였다가 갑자기 끝이 안 보이고 다시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괴롭힐 때 그 분리 기소를 합니다. 한 번에 재판 받아서 아. 징역 뭐 3년 나올 거를 분리 기소하면 찔끔찔끔 계속 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치면 결국에 뭐 4년 5년 더 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재판 이제 나오면 죄수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요. 이제 여전히 미결수. 그건 또 미결이- 미결수니까. 그 사건은 또 미결이니까 아. 그렇게 되죠. 턱시도 입고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알지?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더 절차 있다. 또 다른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던진 한마디입니다. 방청석의 지지자가 징역 7년 확정에 눈물을 흘리자 이렇게 말하며 달랜 겁니다. 유죄 확정을 접한 또 다른 변호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문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 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재판 소원은 사법부의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피고인의 공권력 남용 범죄를 덮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정을 파괴해 헌법재판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법원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자기 모순에도 빠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법 시스템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종지부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한마디는 그 의도와 반대로 해석할 때나 유효해 보입니다. 내란을 비롯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앞으로 줄지어 확정될 것이라는 사법적 예고, 오직 그 경우에만 어울리는 한마디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고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종준을 징역 4년, 피고인 김성훈을 징역 5년, 피고인 이광우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신을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준 피고인 이름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성훈 피고인. 네, 김성훈. 네. 이광우 피고인. 이광우입니다. 예, 김신 피고인. 김신. 네.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의 공통된 양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 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피고인별로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의 경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경호처에서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종준은 경호처 조직을 이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고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목격함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도 있어 영장 집행 저지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박종준은 2025년 1월 10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범행에서는 이탈하였습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의 경우 경호처 차장으로 처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처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하여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박종준이 사직한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되고 그 이후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위법 행위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고 이로 인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경우 경호본부장으로 영장집행 현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과 무장 대응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김성훈과 같이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지휘 총괄하는 등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이광우는 피고인 김성훈과 함께 경호처 강경 대응 기조를 조성하였고 다수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상급자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이광우의 행위 중 일부는 상급자인 피고인 박종준이나 김성훈 지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를 양형에 감안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신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 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 김씨는 가족 경호부장 직무대리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부 관여하였습니다. 직접 수사관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김씨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평가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고 내용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종준을 징역 4년, 피고인 김성훈을 징역 5년, 피고인 이광우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신을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 확정하며 역사적인 첫 단죄를 내렸습니다. 이에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징역 4년, 차장 김성훈에게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며 공범자들 역시 법정에서 줄줄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반성은커녕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내겠다며 끝까지 사법 시스템을 모독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확정 판결은 파면된 독재자에게 내려질 내란죄의 종착지를 향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엄중히 증명해 준 거죠.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